네, 이번 시간은 마르크스주의 방법, 소외 세션인데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글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에 마르크스주의 방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외도 마르크스주의 방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워크숍은 소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사는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십니다. 이번에 이 수정판 마르크스주의 방법, 소외 역사 유물론 변증법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연사의 연설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외란 말은 좀 번역어인데요. 적당한 번역어가 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외라고 하면은 그냥 보통 따돌림, 배제, 멀리함 이렇게 딱 그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는 신문 같은 데서 읽다 보면 소외계층 이런 이제 그 표현들도 볼 수 있고요. 그건 보통의 일상적인 그 용어법인데, 그러나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소외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을 두고 바로 소외라고 합니다. 이 번역어가 이게 일본에서 온 번역어라서 그런데 엔트프렌둥이라고 엔토이세롱이라고 하는 독일어를 이상하게 번역을 해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정확합니다. 즉 그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 현실,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인간의 사회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지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사회의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원시사회는 한 인간 사회가 대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그 집단을 이루어서 함께 그 식량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회였었죠. 열매 같은 걸 딴다던가 물고기 같은 것을 죽인다던가 그래가면서 그 살던 그런 사회는 있고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사회, 자신들의 산물인 자기들의 사회를 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가 계급사회에 들어오자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겨우 인류 역사의 3%, 아주 길게 잡아도 3%고, 인류 역사를 더 길게 잡으면은, 이보다 더 길게 잡으면은 정말 1%도 안 되는 기간인데, 이 계급사회가 되면서는 그 인간이 이 사회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거나, 전쟁을 해야 한다거나, 물론 원시사회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원하지 않는 전쟁, 완전히 그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도 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된다거나, 공납을 바치한다거나, 지대를 바치한다던가.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간신히 먹고 살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생산물을 이 국가나 유산계급에다 갖다 바쳐야만 했죠. 요컨대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하지 않는 유산계급이, 즉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계급이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이 통제력, 이 지배력을 이용을 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소외의 원인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상황, 즉 소외는 계급사회가 무계급사회로 대체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평등하고 철저히 민주적인 사회일 것이므로 그때에 대해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죠. 반면에 일부 철학자들을 보면 특히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소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였었는데요. 문학의 형식으로든 철학 이론의 형식으로든, 가령 알베르 까미라든가 장폴 사르트르 같은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소외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인간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소외를 아까도 말했듯이 계급사회하고만 연관을 시켰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에 마르크스는 압도적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1844년에 칼 마르크스가 쓴 이 책이 사실 뭐 이렇게 원고지, 손으로 쓴 원고집계 책으로 나와갖고, 그래서 수고, 손으로 쓴 원고라고 그래갖고, 경제학, 그리고 철학 수고라고 하는 그런 이 1844년, 수고라고도 그러고, 파리에서 썼다고 그래갖고, 파리 수고라고도 불리우는 이 책이, 이게, 이론과 실천이라는 데서 번역되어 나왔네요, 새로. 이 책이 바로 소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책이고, 저는 아주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주목을 했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외는 그 소외의 정도가 비할 데 없이 훨씬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회에 비해서. 왜냐하면 자본은 일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하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비극과 재해불능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이건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 비해서 아주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대량 빈곤. 자본주의는 굉장히 부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그런 사회인데 대량 빈곤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는 누구나 다 고용을 해서 다 같이 일해갖고, 그래서 인간이 한 서너 시간만 일을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엄청나게 커다란 대량 실업이 존재를 하죠. 경제위기 원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경제위기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쟁이 자본주의에서는 있는데, 특히 핵전쟁의 위험까지도 도사리고 있고, 사드 배치 같은 그런 걸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군비 경쟁 같은 게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후변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화석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게 자본주의 이윤 경쟁 때문에 이렇게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오던 관행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구가 더워져 갖고 이런 지금 난리도 아닌 일이 얼마 뒤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국가나 기업의 관료제를 생각해 봅시다. 관공서나 이 기업체의 관료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의 창조물인데, 하지만 개인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심지어는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자들, 그 제일 윗대가, 컨트롤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겠네요. 제일 윗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도 그 관료 체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료 체제는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들 위에 군림하죠. 자, 앞서 우리는 이 소외의 원인을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두고 직접적 생산자라고 부르는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하지 않는 유산계급이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이 통제력, 지배력을 사용을 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소외,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는 그 원인은 뭘까요? 그건 임금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기계 설비류 같은 그런 생산수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본가 계급이 또 그 자본가 계급의 한 일부인 그 국가 관료, 자본주의 국가의 관료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의 원인인 겁니다. 자, 자본주의의 소외가 어떤 양상을 띨까요? 이 점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외를 좀 더 쉽사리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마르크스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노동 자체가 소외된다. 노동 자체가 소외된다는 말은 노동 과정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칼 마르크스는 표현을 했는데요. 노동 자체, 저는 좀 이런 독일어식, 막스가 말한 독일어식 표현보다는 좀 우리말식으로 좀 바꾸자면, 노동 자체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돼버린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생산물이 소외된다. 마르크스는 이거를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노동 생산물 자체가 그 생산물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가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관계가 소외된다. 인간들의 관계가 완전히 어찌할 수가 없는 것처럼 쩔쩔매는 관계로 바뀐다라는 그런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노동 자체가 소외되는 것을 보자면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와 달리 신분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분적으로 자유로워졌죠. 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도 노동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창조 활동이 아니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아주 힘든 고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D 업종 이런 표현 있잖아요. 더럽고 위험하고 어쩌고 할 것 없이 다른 노동들도 그렇게 고역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단추 하나 딱 누르면 찍 그 계산기가 열리면 거기서 돈 실어주고 그 다음에 찍 닫고 하는 식이 그냥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거죠. 특히 이런 자동화, 기계화, 디지털화로 노동은 아주 단조롭고 판에 박힌 일이 됩니다. 아무런 창의력이나 미적 감각도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고도의 분업으로 노동자가 기계의 한 부분처럼 톱니바퀴의 한 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한번 꼭 봐보세요. 얼마나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을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이제 노동에 의해서 이 노동자가 압도되는 그런 상황,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전태일 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태일 평전을 읽다가 보면은 아주 수혜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부분이 나오는데, 전태일의 어떤 일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전태일이 공사판에 나가고 막노동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내 모자가 일을 하는 건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가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일을 하는 건지, 건설 도구가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일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갖고, 30몇 년 전에 읽어갖고, 제가 생생하게 표현을 못하는데, 하여튼, 전태일의 일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노동자로부터 노동이 이렇게 분리해 나오고 다루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노동이란 게 고역이 되니까, 월요일이 싫어, 금요일 밤이 좋아, 토요일이 좋아, 이런 노래를 만들면 공감을 얻어도, 월요일이 기다려져, 일요일 밤이 좋아 같은 노래를 만들면 그 음반사는 이제 폭삭망하겠죠. 사무직 노동자들도 노동의 소외를 경험합니다. 노동자니까요. 더구나 계속 지난 한 20년간 사무 자동화가 굉장히 되었죠.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느끼면서 살거나 심지어 우울증이나 화병이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래요. 한국 직무 스트레스 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2012년 9월에 전국 254개 사업체의 직장인들을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73%가 잠재적인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22%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나타났답니다. 근데 이는 일본의 수치, 일본은 61.5%, 일본은 비교적 선진국에서 높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낮죠. 그 다음에 미국도 조금 높은 편인데 미국도 40%니까 우리나라 73에 비하면 한참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28%밖에 안 되네요.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학회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직장 다니다 보면은 제명에 살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자, 두 번째, 노동 생산물이 소외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이 노동자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식료품이 남아도는데도 기아가 만연해 있는 그런 분노스러운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집을 지은 건 노동자들인데, 그리고 건축 자재도 모두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집이 없습니다. 또 핵무기나 핵발전소 같은 극도로 위험한 생산물은 노동자들이 그런 걸 만들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 통제권은 지배기구의 한 부분, 핵심 부분이 가지고 있겠죠.
세 번째 이 소외의 양상을 다뤄보기로 합시다. 관계의 소외인데요. 인간관계들이 다 이렇게 소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를 보면 서로 소외된 관계죠. 노동자는 생산수단과 생산과정과 생산물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반면에 자본가는 이에 대한 통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관계죠. 너 잘리고 싶지 않으면 일해. 너 바깥에서 노숙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일해. 이런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런 위협 속에서 나날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런 그 대립 관계로부터 자본가는 이윤을 얻습니다. 노동자는 그러나 착취를 당하고 자본가에게 이윤을 만들어주는 관계죠. 따라서 둘은 이해관계가 대립됩니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소외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에서는 같은 노동자들 간의 관계가 소외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연대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이름도 노동자연대 이런 이름이죠. 하지만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놓고 서로 경쟁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의 그 관계도 소외됩니다. 소원해지고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노동계급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다 그런 관계가 되는 그래서 정규직과 빚고 여기다가 더 인위적으로 자본가들이 더 인위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시키고 막 이래가면서 해놓으면 더욱더 소원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대학생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의 다수가 미래 노동시장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도 이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동료 대학생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소외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취급되기보다 등급이 매겨지죠. 인간관계가 이렇게 소외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보는 세태가 만연해지는 거죠. 칸트의 표현이에요. 인간을 그 목적으로 보기보다 수단으로 보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가 이 대금주의를 황금 만능주의를 막 조장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 인간관계 자체가 막 사물화됩니다.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극히 계산적이 되고 그리고 피상적이 되어가지고 종체 옛날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 정도가 아니면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친구조차도 약간 대학을 나오고 뭐 길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서먹서먹하고 피상적이 되어서 겉돌고 대화 화제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도 잃어버려요 인간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극단적이 되면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렇게 되는 건데 소시오패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우리 모두 그 방향성을 향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공감을 해봤자 괴로워. 막 이런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감이 안 돼. 사람이 이제 사람을 통제하려고 막 들죠. 그래가지고 막 소유물처럼 다루려고 그러고 연애 관계에서 막 연인을 갖다가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 재산처럼 취급하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심지어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력이 사용되는데 특히 그 가족 안에서의 폭력 같은 거는 아주 이렇게 되고요. 애들이나 아내 같은 사람들 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 같은 걸 행사하고 바깥 사회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소외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는 거를 집안에 와서 화풀이를 해버리는 그런 일 같은 것도 다 이 소외와 관련이 있어요. 또 그래서 가정폭력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얼마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것도 사실은 소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 모두 소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소외가 그냥 직접 사람들을 갖다 다 이렇게 막 묻지마 살인범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 재정적, 금전적인 요인, 관계,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관계, 경험, 막 이런 걸 좀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근원에 가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방향성으로 사람들을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들을 자본주의가 창출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자본주의 하에서 어느 정도 이기적이 돼가고 제멋대로 굴고 싶고, 그리고 인간성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그래서 비인간적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게 이제 소외의 증상입니다. 소외의 증상은 너무 많고, 너무너무 이 응용을 우리가 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학자들이 다루는 그런 주제들인데,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 사회심리학자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소외론을 정확하게 안다거나 적용하려고 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피상적인 분석들이나 이상한 방향으로의 분석 같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마르크스의 분석, 자본주의 분석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괜찮은 심리학적 통찰들, 정신분석학의 통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여러 현상들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불안 같은 것도 소외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를 컨트롤 못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노동도 컨트롤하는데 인간관계도 컨트롤하는데 우리가 만든 사물인데 그것도 컨트롤하는데 세상의 모든 게 거의 모든 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소외가 심화되고 소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다 불안해지는 것도 그렇죠.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무기력한 현실, 무기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막 그냥 폭발적으로 분노가 솟아나올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소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무슨 분노 매니지먼트, 분노 관리 이런 책들 같은 거 본 적이 없는데 수십 년 전에는, 요즘에는 막 쏟아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소외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고독감,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도 소외로부터 비롯한 거긴 해요. 이런 소외감 같은 것이 막스가 말한 소외로부터 비롯한 것이긴 하다. 한 예를 들면 말이에요. 교도소에 정치범들이 운동하는 조그마한 운동장 같은 데 가보면 벽에다가 동지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동지들이 있습니다. 연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낙서가 써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교도소 같은데 이렇게 갇혀 있고 완전히 신체의 자유를 통제당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없으니까 한 평짜리 방 하나 나가기도 불가능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누가 자주 면회 와도 그거는 탈피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로움 느끼니까 동지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마치 이런 감옥에 안 있어도 보통의 일상생활을 해도 소외의 커다란 영향 때문에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게 막 찾아오는 것을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만 있으면 찾아오는 것은 다 이 소외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무력감, 이건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무력감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껴갖고,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허무주의에 대해서 철학이나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이런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련이 있는 거죠.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죠. 자존감 결여도 왜 그런 거겠어요? 뭘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나는 있으나 마나야, 나는 막 이런 식의 생각들로 사람들이 안으로 생각이 기어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왕따 현상, 집단 따돌림 현상 말이에요. 그거 사실 그 소외에서 비롯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본주의 교육의 그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왕따 현상이 이제 심해지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래요. 우리 노동자연대 단체 같은 데서는 저요 하는 사람이 굉장히 칭찬받고 격려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저요 하고 뭐 선생님한테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은 또 질문이라도 그러면은 왕따 당해요. 왜? 선생한테 잘 보이려 한다. 무슨 성적 좋으려고 한다. 좋은 데 가려고 한다. 이런 식의, 그래갖고 이제 전술적으로 걔를 고립시켜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단지 그냥 자본주의 경쟁 교육만은 아니에요. 근본에서는 그렇게 남을 이렇게 고립시켜갖고 편먹고 누구를 따돌림시키고 그래서 걔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걸로부터 어떤 힘을 느끼는 겁니다. 힘을 느낀다라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허상적인데도 그런 그 힘을 느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몇몇 괴물 같은 학생들의 문제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 또 심지어 더 나쁜 그 견해는 마치 그런 폭력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도 아주 나쁜 견해인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소외를 이해를 하고 여기에다가 또 자본주의 교육, 우리나라 교육 이런 것들이 막 겹쳐갖고 하는 거를 다 이해를 한다면 이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에 책임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아까 가정폭력은 얘기했고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고, 마약 중독 같은 것도, 마약 복용도 바로 한순간이라도 그런 걸 잊어버리고 자신이 뭔가 자유로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게임 중독도 게임의 세계에서는 뭔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의 그것도 바로 소외와 관련이 있고요. 키보드 워리어란 말 있죠? 네. 새벽 시간만 되면은 컴퓨터 자판에 앞에 앉아갖고 대립다 댓글 써대면서는 막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씨잘데없는 짓인데, 완벽하게 씨잘데없는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면서 자신이 무언가 한다라는 느낌, 무언가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중민주주의적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느낌, 허상적인 느낌인데요. 하지만 그런 느낌을 맛보기 위해서 막 키보드 워리어가 되다 보면은, 일본말로 뭐라고 하지?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바로 그것도 자본주의 소외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와 영성으로 이끌리는 것도 자본주의의 소외와 관련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르크스주의와 종교라는 소책자에서 다른 소책자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즉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자본주의하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주의 들어와가지고, 특히 자본주의가 적나라한 종류의 자본주의일수록 중국 자본주의, 아프리카 자본주의, 중앙아시아, 옛 소련 계승 공화국들, 이런 곳들에서 엄청나게 종교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급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인데, 이런 지역들이에요, 주로. 아프리카, 중국은 하루에 몇만씩 기독교인들이 태어난다던가. 이렇게 엄청난 이 자본주의적 급성장, 마치 한국의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말 불안하고, 정말 이 무력감을 느끼고, 완전히 특히 농민 출신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중국 같은 농민공이 된다거나, 한국에서는 이제 여공들이 된다거나, 이런 도시 빈민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그 절대자 또는 뭐 무환자에게 이끌리게 또는 밀어넣는 그런 힘으로도 작용을 하죠. 개량주의, 정치적 개혁주의도 소외하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외로에 비추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본주의 이 사회를 확 혁명으로 뒤집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채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자본주의를 좀 붙여나가보자. 나중에 뭐 아주 대단한 걸로 바뀌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보다는 그래도 나은 걸로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하지만 혁명은 안 돼. 그건 가능하지도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의 근저에 바로 이 소외가 깔려 있는 것이죠. 왜? 무력 통제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다. 기후변화든 뭐든 자본주의 지배자들 우리가 뽑아놔도 저것들 완전히 하는 짓 봐보세요. 우리 뽑았지만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 걸 할 수가 없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곳에서 정치인들 뽑아놔봤자 단 몇 주도 안 돼가지고 배신 때려가면서 완전히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짓거리들을 이제 하는 그런 현실들,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체제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이제 막 하면서 점진적 개선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외 극복을 위한 수단들 같은 게 막 제한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종교와 영성 같은 것도 이제 특히 영성 같은 거, 세속 영성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종교적 영성이 아니라 세속의 영성이다거나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막 미국 같은 데는 막 희한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지. 하여튼 사람들에게 나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사실은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자기 개발을 빙자를 해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나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개인적인 해결책 같은 것들을 막 이제 찾아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탈출구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탈출구는 없고, 그러나 자본주의를 벗어나면 탈출구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겠죠. 활짝 열리겠죠. 그런 점이 바로 우리가 실존 철학자들, 비관주의에 빠진, 또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고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적 실존의 차원에서의 문제이고, 따라서 그것은 자본주의를 제거한다 한들 해결될 수 없어 하는 실존 철학자들의 비관론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동지들이 이 소외에 대해서 실감을 많이 하셨다면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처치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책 소개를 좀 하자면, 아까 연사가 추천했던, 그리고 방금 발언자께서 얘기하셨던 경제학 철학 수고를 지금 북카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막스가 초기에 소외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책이고요.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더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이 소외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고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사가 쓰신 마르크스주의의 방법과 요번에 막시즘 제목과 같은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쉽고 둘이 같이 보면은 정말로 재밌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탈출구는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자본주의를 끝장내기 위해서 막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에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인데요. 막스가 쓴 공산당 선언입니다. 꼭 한번 북카페에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바로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좋은 기여들을 해주셨고요. 그 관련된 쟁점들 같은 것들이 별로 제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두 개 정도를 더 추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이제 예술, 문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술을 이 자본주의 소외라는 관점에서 예술에 접근을 해본다면, 예술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 계급사회나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 이 예술가들도 소외의 영향을 받거든요. 분명히 이 노동자만 소외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예술가들은 대부분 물론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예술가들은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 예술가들도 소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끼는 또는 통찰한 어떤 측면들을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술 문제를 이렇게 소외론으로 좀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론적 접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많이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미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술을 그렇게 소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랬죠. 테리 이글턴 같은 사람도 문학 작품을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또 문제도 아까 폭력 문제를 얘기했고 가정폭력 문제를 얘기했는데 성폭력 문제도 소외와 관련시켜서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온갖 종류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꾸 기울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딱 겉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하는 일은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거는 다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일이고, 바로 여성 차별의 이제 좀 아주 극단적인 형태, 나쁘고 질이 나쁜 형태인데, 그거는 이제 남자가 바로 여성을 차별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남성은 잠재적인 성폭력범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만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서구의 페미니스트들 중에 일부가 그런 주장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자본주의 하에서 소외되어 있다. 성도 똑같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되어 있다. 우리들 자신이 특히 노동계급에 속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의 몸이고 몸의 기능이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억압되어 있고 판매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 자체도 소외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관계가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부 인간은 성을 강탈을 하려고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강탈을 하겠다고 강도짓인데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인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지 이걸 그냥 생물학적인 관점이거나 생리학적 관점이거나 또는 심리학적 관점으로만 처음부터 접근을 하면은 상당히 커다란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앞서도 말했듯이 환원을 하지는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나 이 근본 핵심을 놓치고서 자본주의적 소외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서 자꾸 개인 심리, 개인 어떤 이 성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심지어 그걸 좀 사회 심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그거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남성은 다 뭔가 잠재적으로 폭력범이고, 뭔가 남성과는 함께 뭘 할 수가 없고, 운동 같은 거를 계급 투쟁을 함께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좋아할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 지배자들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중석에서 나온 토론 중에서 이제 사유재산의 폐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마르크스주의자, 마르크스 자신을 포함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유재산 폐지를 얘기할 때는 개인 소유물들 들을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폐지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때의 의미는, 재산의 의미는 이 자본, 그러니까 이윤을 계속 창출해낼 수 있는 자본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잉여 가치를 창출해내는 종류의 재산, 사유재산, 다시 말해 뭐 공장, 기계 설비류, 금융 자산이라거나 그런 등을 이제 말하는 것이지, 개인들의 소유물들을 아끼고 애지중지할 그런 소유물들을 다 공유화하자라는 황당한 발상은 아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두 가지. 하나는 자본주의 기업들도 소외의 영향에서 못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맞긴 맞는 말이에요. 자본주의하에서 모두가 다 소외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걸 보더라도 지배자들,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치인들이 이 기후변화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마치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쫙 한 대여섯 명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상대방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 그래서 누군가가 딱 이렇게 총을 내리지도 못하고, 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의 지배계급 성원들은, 각국의 지배계급들은 이 기후변화 상황을 걱정을 하면서도 지네들이, 그러면서 워낙 근시안적이고 이윤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또 달리 어떻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자본가들이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될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본가들은 이 소외로부터 굉장히 득을 얻거니와 소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훨씬 덜 받거든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따라서 자본가들이나 자본주의 기업들이 소외의 영향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는 강조가 될 일은 아니다. 아까 청중석에서 말하신 분이 강조를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말하신 것 같은데, 만일에 어떤 다른 분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로부터 뭔가를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려고까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소외를 벗어나기 위해서 각가지 종류의 자기개발 이러면서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것이 이렇게 상업적 자기개발이 아니라 노동운동이라는 이 사회운동 안에서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은 우리들이 소외의 영향을 안 받거나 훨씬 덜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발상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의 변화에 대한 제안들이 많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좀 아나키스트 동지들 중에 일부가 다수파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는데, 어플루엔자라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중이었던 책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소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도덕주의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형식주의적으로 만들고, 우리들의 인간관계로 오히려 위선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걸로서 소외를 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냥 노동자들 사는 대로 살고, 보통의 노동자들이 그대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 노동자들이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라, 중간계급 사람들이나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는. 다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지만, 자본주의의 소외는 정말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미치게 몰아가고 있고, 우리를 군중 속에서도 외롭게 만들고 있고, 오히려
대형 강의실 같은 사람 많은 데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와 싸우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이 소외에 대해서 많이 느끼신 게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마르크스의 책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